자, 이번 특종은 영상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놀라면 안 돼요. 아빠. 응? 엄마. 자, 더빙한 거 아니에요. 엄마. 더빙 아닙니다. 에이, 저 외국인 학교 다니는 그거 아니에요? 한국에 계신 분들? 주변의 그 환경을 보세요. 외국인 학교인가. 예, 서울메이트 이런 거 아니야? 아니 저 아이의 아빠는 우리 딸의 아빠보다 정확했어요. 방금 보여드린 영상에서 한 인도 아이가 부모님을 아빠. 엄마. 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 언어는 바로 인도의 공용어 타밀어입니다. 응? 근데 그런 말인데 거기가 엄마 아빠가 우리랑 똑같아요? 발음이 너무 똑같은데. 똑같죠. 그런데 방금 들으셨다시피 이 타밀어가 한국어와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타밀어로 말해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인게 와봐. 난 쿤디 아파. 자, 너 이리 와. 이리 와. 쿤디 궁딩 궁댕이. 궁댕이 아빠. 정답! 이야! 여러분들 타밀어를 배운 적이 없죠? 배운 적도 없는데. 이 정도면 대충 가서 천천히 말하면 통하겠는데? 타밀어로 니는 우리말로 너, 인게 와봐는 이리 와봐 라는 뜻이고요. 타밀어로 난은요, 우리말로 나, 쿤디는 엉덩이. 우리 흔히 뭐 궁디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궁디라고도 하죠. 궁디팡팡 뭐 이런 말 궁디팡팡 하잖아요. 그 아파는 뭐 아파 똑같습니다. 예. 야, 이 정도면은 그냥 우리의 뭐 약간의 사투리라고 봐도 무방한 정도인데요. 일각에서는 가야를 세운 김수로왕의 왕비 허황우가 인도와 한국의 문화 교류에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허황우의 고향 아유타국은 현재 인도 남동부 지방의 작은 바닷가 마을 아요디아 쿠밤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학계에서는 허황우가 2000년 전에 인도에서 가야국으로 이주를 하며 가야와 인도의 해상 교류가 활발해졌다고 하는데요. 양국이 교류 및 정착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언어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근거가 있습니다. 2004년에 허황우의 후손으로 추정되는 왕족 유골에서 DNA를 분석해봤는데 인도인의 염기 서열과 가까웠다고 합니다. 뭔가 유전적으로 유사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언어만 유사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새해 첫날 즐기는 윷놀이, 쥐불놀이 이런 민속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통 놀이 아닙니까? 자, 고대 타밀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윷놀인 쥐불놀이로 불립니다. 아니 네. 이거는 거의 같은 말이고 그렇다면 이 나라 사람들도 놀이라는 말을 우리말의 놀이라는 말로 쓴다는 뜻이에요. 당연하죠. 와, 이거 진짜 놀랍다. 자, 말만 비슷할까요? 놀이 방식 또한 유사하다고 합니다. 뭔가 많은 것을 주고받았던 나라가 이렇게 지금 찾아보면 유사성이 많다는 거. 이거 재미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타밀어 쓰는 인도분하고 어느 정도는 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나 쿤디 아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별에는 밤, 서시, 참회록 등 수많은 명시를 남기고 한글시를 통해 민족 정신을 지켰던 항일 민족 시인 윤동주. 그런데 한국인의 가슴을 울린 윤동주 시인의 시비가 아주 의외인 곳에 세워져 있는데요. 바로 일본 교토에 위치한 도시비 대학입니다. 저는 저기 다녀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가보면 윤동주 시비에 이미 많은 무궁화가 뭐 태극기도 다 꽂혀 있고 이미 많은 분들이 오시고 계시고 지금도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이곳은 윤동주 시인이 1942년부터 유학 생활을 했던 대학입니다. 1995년 도시비 대학 내 코리아 동창회에서 글을 기리기 위해 시비를 건립. 이 시비엔 그가 직접 쓴 서시 원고 속 한글 필체가 그대로 새겨져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 더 놀라운 것은요. 한국인뿐 아니라 많은 일본인들이 윤동주 시인의 시비를 찾아 그의 시를 읽으며 추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가 워낙 훌륭하잖아. 윤동주를 기리는 모임의 일본인들은요. 코리안 동창회와 함께 매년 윤동주 시인이 생을 마감한 2월 16일 전후로 교토 도시비 대학에서 추모회를 개최하고요. 일본인들은 헌화와 시 낭송 등을 통해 윤동주 시인의 시를 추모하고 있는데요. 運動詩人の詩はなんか心が洗われるような感じがします。
일본인들은 일제강점기 시절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시절에도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시를 남긴 윤동주 시인의 삶과 시에 감명받아서요. 참회하고 반성하는 마음과 함께 그 시에 매료되어 추모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라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윤동주 시인 자체를 너무나 사랑하는 일본인들이 많아요. 아, 시가 진짜 너무 훌륭해요. 러시아의 홈구장 카잔 아레나. 2018년 러시아 세계 축구 대회에서 한국 축구 대표팀이 랭킹 1위 독일을 꺾고 승리. 일명 카잔의 기적을 이룬 곳입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황인범 선수가 러시아 프리미어 리그에 진출해 이곳에서 활약하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죠. 아, 멋있다. 아, 황인범 선수가 러시아 리그 갔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황인범 선수 이전에 이미 축구공 하나로 소련 땅을 누빈 한국인 축구 영웅이 있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 그랬나요? 자, 소련을 쓸어버린 축구 영웅. 하지만 한국에서는 큰 조명을 받지 못했던 그의 이름은 바로 미하일 이바노비치 안입니다. 자, 그는 1952년 2월 19일 우즈벡 타슈켄타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한인 3세 고려인인데요. 어린 시절부터 운동 실력이 뛰어났던 그는요. 축구로 고려인의 위상을 드높이겠어. 큰 꿈을 품고 축구의 길로 들어섰는데요. 미하일 안은 탁월한 패스와 드리블 능력으로 1968년 17살의 나이로 소련 청소년 대표팀에 발탁. 그래서 미하일 안은 핍박받던 고려인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아, 진짜 그랬겠네. 엄청 자랑스러웠겠네. 자, 그 기대에 힘입어 소련 리그 명문팀에 입단한 미하일 안은 2부 리그로 떨어진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고요. 와. 1974년에는 29개 경기에 출전해 11골, 이듬해에는 27개 경기에 출전해 8골을 터뜨리며 3시즌 연속 팀 내 득점왕에 등극했습니다. 소련 연방 축구선수 33인에도 선정, 고려인뿐 아니라 많은 소련인들이 응원하는 일야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미하일 안의 전성기는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부상이 있었나? 부상 아닌가요? 시기 질투로 어떻게 뒤에서 백태클 같은 거 해갖고 막 다치게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1979년 8월 11일 미하일 안은 원정 경기를 위해 비행기를 타고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그가 탄 비행기가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다른 비행기와 충돌. 그렇게 미하일 안은 26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점은요. 미하일 안은 그 당시 컨디션 문제로 경기 출전이 불가. 하지만 팀 주장으로서 함께 비행기를 탔다가 이런 참변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 주장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인정받았다는 거야. 이제 팀 리더였다는 거잖아요. 저 사고가 없었으면 아마 차분만큼이나 많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었겠네요. 그랬을 수 있죠. 그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사람들은 고려인의 축구 영웅 미하일 안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들려드리는 음성은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보관 중인 자료입니다. 우선 함께 들어보시죠. 기자는 이제 말소리에 쓰일 필요가 없으므로 점점 없어져 갑니다. 아, 야, 여, 오, 요, 우, 요, 이. 이게 100여 년 전에 녹음된 거라고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보관 중인 이 녹음본은 1928년 5월 애초에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녹음한 것입니다. 2011년에 뒤늦게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발견됐고요. 보관 중인 자료입니다. 닷소리 적자가 줄었고 홀소리는 그대로 있으되 한자는 아주 그르게 읽어서 아래아자라 합니다. 한글에 대한 체계를 읊는 녹음 내용. 뭔지 모를 간절함이 묻어있는 저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어 학회를 이끈 인물 이금로 선생입니다. 야, 1928년도면은 거의 100년이잖아요. 그 전에 녹음한 자료인데 이게 프랑스에 있었다고 하니까 아우 마음이 또 찡해지네요. 아, 근데 100여 년 전에 이제 프랑스로 가서 한글에 대한 녹음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과거 독일에서 유학했던 이금로 선생은요. 언어가 망하면 민족도 같이 멸망하는구나. 독일의 식민 지배를 받던 나라 폴란드가 자국어를 말살당한 것을 본 뒤 이 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그리고 일제 민족 말살 정책으로 조선어 사용이 금지되자
곧 우리말이 사라질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1928년 자료 보존 기관이 있던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 방문, 급히 조선말 기록을 남긴 겁니다. 녹음본을 들어보면 이근호 선생은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설명하고 실제 쓰이는 단어들을 기록했는데요. 헤레본의 오디오 버전이에요. 오디오 버전입니다. 야, 그만큼 되게 절박했던 마음이 있었던 거네요. 이걸 어찌됐건 기록으로 남겨둬야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게 100여 년 전 우리가 사용하던 조선의 말과 글이 이근로 선생 덕분에 소중한 기록으로 남아있는데요. 먼 땅에 남겨놓은 조선의 소리를 훗날 누군가 찾아주길 바랐을 이근로 선생의 바람. 우리는 당신의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대고란의 정음국을 열고 여러 학자로 더불어 연구하신 끝에 온전 1980년대 소련 공산주의 정권의 집권하에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하던 시절 억눌렸던 소련 청년들의 가슴에 뜨거운 불을 지피며 시대의 영웅이라 불렸던 전설적인 록스타가 있습니다. 와, 검은 머리에 우수에 찬 눈빛으로 소련 청년들을 사로잡은 전설적인 록스타는요, 바로 고려인 3세 빅토르 초이입니다. 그는 1981년 소련 록의 성지 레닌그라드 클럽에서 밴드 키노를 결성해 활동을 시작했고요. 1982년 첫 앨범 45를 시작으로 변화를 원해, 혈액형 등을 발표. 당시 수많은 키노 마니아를 형성하며 소련의 비틀즈라 불리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빅토르 초이는 비록 우리에겐 낯설지만요. 지금은 중년이 된 러시아인들에겐 과거 젊은 시절 열정과 자유를 대변했던 시대의 영웅으로 아직도 가슴속에 뜨겁게 남아있는 인물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뭐 들국화 추억하고 막 그러듯이 신화위 추억하고 그러듯이 네. 소련의 이제 중장년층에게는 그런 거죠. 저항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락스타였던 거죠. 그게 빅토르 초이였군요. 아, 근데 폐쇄적이고 굉장히 인종 차별이 또 있는 사회였잖아요. 어떻게 그 시절 저렇게 고려인이 락스타로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당시 소련 정부는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아 청년들을 반항적이게 만든다라는 이유로 록 음악을 탄압했습니다. 그런데 빅토르 초이의 키노는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조리함을 비판한 일렉트릭 치카, 변화와 저항 메시지를 담은 변화를 원해, 전쟁터에서 평화를 갈망하는 병사의 애절한 심경을 담은 혈액형 등 당시 자유를 억압하고 아프간과 전쟁을 벌이는 소련 정권의 부조리함을 짓한, 그는 평화, 자유, 저항을 전하는 시대의 아이콘으로 등극했습니다. 어머머. 그 음악 자체가 너무 하고 싶은 얘기를 해줬구나. 아 이게 약간 은유적으로 돌려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다이렉트로 얘기했네요. 그런 분이 또 한국 또 동포였다는 게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게. 더더욱 또 가슴이 뜨거워지네요. 당시 소련 정부는 빅토르 초이의 음악을 반체제 작품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공연을 금지하기도 했지만요. 1990년 소련에서 6만 2천여 명의 관객을 동원해 대규모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빅토르 초이를 향한 당시 소련 청년들의 열광과 지지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고려인으로 소련의 시대 아이콘으로 등극했던 그가 1990년 라트비아에서 교통사고로 29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언론들은 지금도 그를 러시아 청년들에게 어떤 정치인들보다 대단했으며 록의 마지막 영웅이었다라며 시대의 아이콘이었던 빅토르 초이를 극찬하며 기리고 있습니다. 시대 정신을 담은 메시지로 소련 청년들을 일깨웠던 고려인 스타, 그의 노래는 여전히 러시아인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리고 있습니다. 자, 두 기자님, 혹시 그 연평균 기온이 영하 20도보다 더 낮은 춥디 추운 남극에서 농사를 짓는다. 상상해 봤습니까? 그런 상상은 왜 하는 거예요? 땅이 파지지도 않겠는데? 아니, 어떻게 키워요? 냉해라고 하잖아요. 조금만 추워도 식물은 빨리 죽습니다. 남극에서 고추 따먹고 토마토 길러 먹는 그 상상이 현실이 된 곳이 있습니다. 야, 푸릇푸릇하네. 야, 이걸 실내에서 키우는구나. 자, 이곳은요.
남극 킹조지 섬의 바턴반도에 위치한 한국 최초의 남극 과학기지, 바로 세종과학기지에 들어선 스마트팜입니다. 약 10년 전인 2010년 세종과학기지에 상추 등 잎채소류를 키울 수 있는 일명 식물농장이 만들어지긴 했는데요. 그러나 규모가 작기도 하고 또 뭐 호박, 오이, 고추, 토마토 같은 과채류는 잎채소류와 광량, 또 온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재배하는 게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남극의 세종과학기지 연구들은 2, 3개월에 한 번씩 인근 칠레에서 채소와 과일을 공급받아 왔고요. 따라서 신선한 채소는 늘 부족한 상황이었죠. 뭐 아무래도 당연히 농사가 힘든 극한 그렇죠.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채소가 귀했을 것 같은데요. 싱싱하게 먹는 게 이게 생명인데 거기 계신 과학자분들이 너무나 그리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지난해 국내 최대 스마트팜 업체에서 일명 극지형 컨테이너 실내 농장을 제작, LED 기술을 이용해서 잎채소류, 과채류 각각 최적의 광량을 찾아냈습니다. 또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과 흙 대신에 친환경 무기질, 배지를 적용해서 특히 한 공간에서 잎채소류와 과채류를 동시에 재배하는 설비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또 기존의 식물농장보다 약 2배 커진 규모로 제작돼 지난해 10월 남극으로 보내졌고요. 지난 1월 18일 무사히 도착해서 3월 중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덕분에 앞으로 세종과학기지 연구원들은요, 기존의 실내 농장에서 재배가 어려웠던 고추, 토마토, 오이, 애호박 등 열매 채소까지 다양하고 신선하게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됐는데요. 다른 데도 아니라 무려 남극에서 우와. 고기 구워 먹을 때 바로 상추 떡 따가지고 쌈싸고 고추 떡 따가지고 한국의 매운맛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남극이라는 곳도 사실 환경은 척박하기 마찬가지인데 이런 곳에서 상상도 하지 못했던 남극의 대한민국 기술로 채소들이 자란다고 하니까 야, 요거 자부심 뿜뿜이네요.